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어제부터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현재 PD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죠. 올해는 AI에 팔다리를 붙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 시장을 두고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맞붙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피지컬 AI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 역시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순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은 하루 쉬어가는 모양새 같아요.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네요. 네, 이제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어제와 비슷했어요. 변동성도 좀 컸고 이제 호재에 따른 매수세도 있고 이런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도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맞서면서 장중 흐름이 어제처럼 파도를 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03% 상승한 4,552.37 보합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코스닥은 0.35% 하락하면서 944.06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에 나섰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특히 이제 기관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관심은 단연 삼성전자의 실적 이벤트 였습니다. 8시에 잠정치가 나왔는데 시장이 기대한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 심리를 보면 이른바 빅 이벤트 소화에 따른 세론 성향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신규 매수 물량과 역시 또 팽팽히 매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장 후반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예. 오늘 1%대 약세로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는 4, 5%대 강세를 보였다가 네. 장 후반에 상승분을 대거 반납을 하면서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오늘 흐름이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 소식을 연달아 전하고 있는 조선주나 또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영향으로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보합인 가운데 방산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예. 삼성전자 실적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달성을 했네요. 네, 실적 측면에서 보면 신기록이 쏟아진 날이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네. 지난해 동기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공시했고요. 전 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역시 64%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7년여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을 한 거고요. 네. 연간 실적 기준으로 매출 200조, 영업이익 20조. 그래서 우리가 이걸 220 클럽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연간 실적이죠. 예, 연간 기준으로. 예, 요거를 처음 달성했던 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을 올렸었던 거를 지금 한 분기 만에 네.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3년 만에. 그렇죠. 네네. 오늘 발표는 이제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실적은 안 나와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20조 원 영업이익 가운데 한 16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는 이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DS 부분에서 네. 16조에서 17조 원의 영업이익을 다 올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 93조 원. 1년 전보다 22.7% 늘었고 전 분기와 비교해도 8% 증가하면서 이것도 사상 최대 네. 기록이었습니다. 작년 연간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43조 5,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매출은 지난해 연간 332조 7,700억 원. 이것도 3년 만에 역대 최대 연간 매출 실적을 갈아치운 겁니다. 자, 이런 기세라면은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로 다루는 메모리 HBM이나 우리 이제 LPDDR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작년 말부터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만 한 200~300% 와. 오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렇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널리 쓰이는 범용 제품 하나 말씀드리면 DDR4 8GB 네. 이 가격이 작년 4월에 이제 고정거래 가격 기준으로 1.65달러였는데 작년 12월에 이게 9달러를 넘었어요. 9달러요. 네. 와. 그러면 단순 산술만 해봐도 몇 배죠? 한 5배? 네, 그 예, 이상 되는 5배, 거- 네. 6배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종전에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네. 이전의 호황기가 한 2017년, 18년이었어요. 그때 기록했던 게 8.19달러였으니까 9달러를 넘었으니까 종전 기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의 호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실적 분석을 하면서 영업이익 그럼 얼마나 더 늘어날까? 네.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돈을 잘 벌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생산량을 안 늘려요. 왜 그렇죠? 여기서 막 달라고 하는데 생산이 일부러 안 늘려요. 이건 이제 공급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지금의 이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나는 계속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아마 지금 예상으로도 올해 1분기에도 40~50% 정도 추가 가격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역대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 시대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온 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4분기 합해서 100조 원 시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익 늘어나는 추세면은 이제 1년이 4개 분기니까 예. 분기당 25조 원씩 만약에 영업이익 달성한다면 예. 가능하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는 추세나 지금 세계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 우리 쇼티지라고 하는데 네.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 앞에 와서 메모리 반도체 달라고 줄 서고 있다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삼성전자 조금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반도체 업종이라는 게 이 흐름을 잘 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호황일 때 바짝 벌어가지고 불황일 때 견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호황이에요. 예. 근데 그 호황이 AI라는 거대한 모멘텀을 만나서 역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날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6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이제 운용되는 신용융자 잔액이 27조 7,963억 원.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한번 기록을 세웠었는데 이걸 또 넘어섰어요. 네.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는 게 이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네. 이제 주식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말고 막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증권에 빌려서 더 레버리지, 더 크게 투자하겠다. 이제 이런 자금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전체 잔고도 많이 늘었지만 어디에 더 많이 늘었냐 봤더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대형 반도체주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 신용거래가 지나치게 늘면 네. 시장의 과열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겠죠. 비투가 늘어난다라는 네.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커리 증권 같은 데서는 삼성전자 주가 24만 원 목표가 새로 높여 잡았어요. 지금 한 14만 원 14만 원대니까 와우. 10만 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만큼 장밋빛 청사진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이익을 노리고 이렇게 신용을 써서 투자를 했다. 이른바 고점에 물려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성장성,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이런 단기 조정, 기간 조정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분명히 경계감을 가지고 계시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가계 여윳돈이 늘어났다는 건 일단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가계 재정 규모가 커졌다. 그만큼 여유가 또 생겼다는 거니까 이 여윳돈이 결국 나중에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활력도 살아나게 되겠죠. 네. 한국은행이 공개한 3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요.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지난해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이 5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6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여윳돈이 한 7조 원가량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보면 지출보다 더 많이 소득이 늘어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근로소득일 수도 있는데 3분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소비 쿠폰 발행이 됐던 시기 네. 3분기였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이제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반등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3분기 이제 가계 자금 운용 금액을 보면 78조 8천억 원이었어요. 전분기보다 한 2조 원가량 늘었는데 이게 이제 여윳돈이 느니까 금융기관 예치금이 좀 늘었고 투자 펀드 지분도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펀드에는 뭐 주식형 펀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증시가 살아나니까 가계 금융자산도 대폭 늘어난 게 이제 눈에 띄는데 3분기에 가계 금융자산을 보면 5,980조 4천억 원, 직전 분기 대비 183조 원이 증가했고요. 금융 부채는 2,420조 8천억 원, 15조 8천억 원 가량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183조 원 증가했는데 네. 부채는 한 15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니까 요걸 이제 금융 부채 대비 금융 자산 배율도 저희가 통계치에 넣거든요. 그렇군요. 요게 2.47배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네. 반대로 볼 거는 가계 대출은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계가 3분기에 조달한 자금이 20조 7천억 원, 전분기보다 5조 원가량 줄었고요. 금융기관 차입이 크게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요즘 잘 안 해주죠. 네, 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국민평형대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이제 국민평형대라는 게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형으로 따지면 25평 예. 아파트인 거죠.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 7억 1,308만 원. 역대 최고치 네.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10.03%. 그러니까 10%가 오른 거죠. 네. 이 국민평형대 아파트를 서울에 적용해 보면 분양가는 다시 껑충 뜁니다. 2배 넘게 뜁니다. 서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2월에 19억 원. 19억 원이요? 네, 한 달 사이에 또 7%가 올랐습니다. 네. 서울 강남은 더 비쌉니다. 네. 지난달에 신규 분양한 강남 역삼동의 역삼 센트럴 자이의 분양가 28억 원 넘어섰습니다.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방에서 좀 그래도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과 울산의 경우에는 8, 9억 원대. 네. 그리고 전월 대비 다 높은 상승률 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제곱미터만 말씀드렸는데 소형 평형인 경우에도 네. 분양가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오히려 국민평형 이 84제곱미터보다 상승률로 따지면 더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군요. 서울의 경우에는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4억 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동향은 오늘 이따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6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시연에 대한 호응도 엄청나다고 하죠. 올해는 작년과 어떤 것이 달랐는지 또 로봇의 양산은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 질문지나 답변지 없이 딱 오셨어요. 자신감이 아주 맞습니다. 네, 엿보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피지컬 AI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뭐 저희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AI다라는 건데 흔히 뭐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뭐 예. 챗GPT라든지 이제 예. 이런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상에서만 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니까. 것들인데 이제 그게 이제 체화를 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피지컬 AI라고 저희가 표현은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존재, 로봇을 이제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팔과 다리가 달린 AI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뭡니까? 휴머노이드는 이제 인간을 닮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이제 팔, 다리, 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 구조들을 가진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사람처럼 생긴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 예. 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6이 개막을 했죠. 지난해에 이어서 피지컬 AI와 로봇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특히 올해는 로보틱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거의 뭐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로봇 기업들의 비중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 저도 이제 재작년하고 이제 작년 이렇게 CES를 갔다 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그때 로봇 기업들이라고 하면 청소기 로봇 이런 회사들밖에 없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중국과 그리고 한국, 미국의 각각의 그런 대표적인 또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다수 이제 출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저희가 가전 전시회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로봇 전시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CES가 약간 좀 이제 좀 저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분위기가 굉장히 핫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젠슨 황 엔비디아 네. 대표님께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워딩을 만들면서 뭔가 로봇 시대에 대한 도래를 좀 알리긴 했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뭐 한국에서도 현대차라고 하는 대표되는 기업이 나가서 보여준 게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었어요. 네. 현대차도 로봇을 보여주었고 LG전자도 뭔가 물론 네. 다른 가전 제품들도 선보이시긴 했지만 로봇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나 뭐 에지봇이라고 하는 여러 대표되는 또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이제 출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로봇 중심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특별 연설을 이렇게 하는 걸 저도 봤는데 그 뒤쪽에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쫙 소개를 하면서 LG,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렇게 호명을 하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중국 로봇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올해는?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건데 그렇군요. 뭐 사실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 1년 사이에 개발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생태계들에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로봇들을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로 보여지고 네. 뭐 사실 뭐 LG나 이런 기업들 외에도 뭐 삼성도 그렇고 아니면은 가장 대표되는 또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몇몇 이제 그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여러 이제 로봇 기술에 대한 이제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막 360도로 관절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국 로봇들하고는 좀 그런 점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그런 네.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여러 휴머노이드를 보면은 이게 휴머노이드가 제가 앞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그런 한계에 가둬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람은 뭐 팔의 가동 범위가 뭐 360도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상체가 360도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걸 아예 이제 돌아가게끔 아예 만들어서 더 인간보다도 효율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구를 하는 거여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처음으로 보니까 생긴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팔 그 상체 이렇게 막 360도 돌아가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섬뜩하다가도 아, 저거 효율성은 굉장히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로봇 하면 뭔가 조금 미래 기술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올해 CES 보니까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양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에서 말하는 양산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보통 저희가 몇 천만 대씩 양산을 하지만은 네. 로봇에서 말하는 양산은 막 몇 천만 대 이런 규모가 아니라 아직은 뭐 1000대, 만 대의 굉장히 이제 소규모 이제 양산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양산을 하기 위한 네. 이 제품들의 이제 양산형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예. 양산을 위한 이제 그런 부품 공급망들이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10,000대 그리고 앞으로 100만 대, 1,000만 대 양산 대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건 이 양산을 하면은 뭔가 어디선가 쓰여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수요처를 어떻게 또 이제 발굴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과제들은 있어서 양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조금 이제 이런 수요처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작년과 올해는 확실히 이 로봇 기술 관점이나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요처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가이다. 예. 이게 대규모 양산이 되려면 일단 가격 부담도 좀 낮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쪽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원께서 내신 2026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로봇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던데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전 세계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뭐 사실 전 세계 시장에 휴머노이드 회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 회사이고요. 중국에서 대부분이 중국 회사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중국에만 15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뭐 한국에는 뭐 한 10개 내외 정도, 뭐 미국에 한 10개 내외 정도 인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은 뭐 이런 완제품들을 만드는 게 완제품들도 당연히 만들지만은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생태계도 이제 계속 이제 선제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부품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싸지고 있다. 보통 휴머노이드가 대당 뭐 수억 원 정도를 호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에는 지금 이제 수천만 원, 제일 싼 거는 거의 800만 원까지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이제 뭔가 로봇을 쓰고 싶다면은 가격적인 부담들 때문에 중국 로봇을 먼저 찾게 되는 그런 형세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기업들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중국 기업도 당연히 분석은 하지만은 뭐 네. 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중국 로봇 산업 관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예,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치고 나가는 것을 역시나 이제 로봇 강국이죠, 미국이. 아까 뭐 미국은 10개, 뭐 저기 중국은 150개 이상 뭐 이렇게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미국이 AI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가 굉장히 강점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그냥 두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로봇 산업은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국가 간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뭐 중국과 이제 미국이 당연히 탑2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좀 제조 관점, 하드웨어 관점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AI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네. 미국에서 계속 이 초격차
기술 격차들을 유지를 하기 이제 당연히 원하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한창 화두가 됐었던 게 올해 2026년도 상반기 중으로 미국에서 로봇 관련된 이제 행정명령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내용일지 세부 내용은 아직은 없지만은 예, 예. 이제 미국의 뭐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봇의 제조 공급망들을 리쇼어링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들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이제 강력하게 펼치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조 생태계까지 미국에 이제 갖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라고 하시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제조업을 미국에서 한다. 맞습니다. 아, 그런 얘기죠. 네. 그렇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텐데 테슬라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보고 계세요?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네. 휴머노이드가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네. 이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렇죠.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잘해야 기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딱 이 AI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둘 다 잘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회사는 뭐 테슬라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테슬라가 여전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 작년에 주주총회와 그리고 실적 발표 때도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3세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네, 네. 공개가 될 거여서 계속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명들을 해 갈 거다. 다만 현대차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또 협력 발표도 했습니다. AI 쪽에서 최강자라고 꼽히는 이제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조직과 이제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AI 모델을 앞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탑재를 해서 이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좀 하드웨어 강점에서 강점을 가졌었던 회사이지만 이제는 무조건은 부족했었던 AI 기술을 이제 이 구글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서 테슬라에 또 근접을 해 가는 모습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도 앞서 나가지만 우리나라가 투자를 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기술 격차들을 점점 좁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AI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미국에서 2위를 올라섰다고 하던데 피지컬 AI 부분에는 아무래도 구글은 조금 아직 약한 것 같네요. 구글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피지컬 AI를 사실 만든 회사이기도 지금도 회사이기도 만들고 합니다. 있나요? 네, 네. 보통 이제 로봇에서 이 피지컬 AI 보통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은 뭐 VLA라 그래서 VLA.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든지 뭐 VLM 뭐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시초를 만들었던 게 사실 구글의 그런 개발자분들이어서 그러고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구글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구글의 회사였다가 이제 떨어져 네. 왔다가 다시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구글은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있고 AI도 있지만 하드웨어가 없는 그런 이제 병목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 양사 간의 협업이 좀 현실화가 된 게 아닌가 실현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개 기업 정도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다 네, 잘해야 된다. 근데 하드웨어는 잘합니다. 뭐 사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었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네. 뭐 휴보라고 하는 로봇이라든지 휴보. 몇몇 네, 이제 유명하죠. 예, 예. 대표 로봇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AI가 부족했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고 예,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었고 이제 그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보완해 가는 그런 단계여서 아직 저희가 조금 뭐 종합적인 지표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에 뒤처져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 CES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 다수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랑 그다음에 현대차 CEO랑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그래서 현대차가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협력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한국과 뭐 해외 또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협업들이 나올 거고 이번 CES에서 또 이제 로봇 쪽에서 대단히 의미 있었던 내용들은 지금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 또는 지금 제가 뭐 맥스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나 이제 여러 로봇 관련된 생태계들을 구축하는 정책적인 시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책적인 시도에서도 이제 여러
여러 로봇 기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부스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상장 기업들만 뭔가 이 큰 전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 뭐 비상장 기업들까지도 이제 여러 출품들을 하면서 좀 한국 기술들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밀어준다. 해주고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로봇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질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년에 로봇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로봇은 점점 이제 현실 세계로 다가올 겁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선행적으로 뭐 주식 시장에선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산업도 빠르게 이제 태동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미 작년에 많이 확인은 했어요. 뭐 그렇죠. 기술적인 기대감도 있었고 앞에 말씀드린 초기 양산기에 진입을 했던 게 작년 하반기였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조금씩 양산 모델들이 나오고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되고 또 이제 검증이 되는 그런 구간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 그 검증에 대한 결과들도 나오겠죠. 좋다, 나쁘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로봇이 흔히 말하는 저희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의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제, 이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버블이 꺼지면서 환멸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뭐 환멸의 계곡으로 올해 이제 들어가거나 혹은 환멸의 계곡 들어가는 거 없이 너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하반기 때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로봇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떤 뭐 회사들은 700%, 뭐 800%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주목해야 할 모멘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약간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더 좀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든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거다. 그런 모멘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올해 모멘텀은 대단히 많다. 뭐 이미 이제 CES도 사실 하나의 모멘텀이었었고 네. 앞에 말씀드린 2, 3월 달에 테슬라가 새로운 휴머노이드 또 신기술을 공개를 하는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로봇 행정 명령 요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모멘텀일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올해 한 4-5개 정도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본을 확충을 하고 뭐 시가총액도 커지고 네.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상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모멘텀이 진짜 많네요. 2, 3월에 테슬라의 신기술이 공개가 되고 4월에 미국의 로봇 행정 명령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상장이 된다. 로봇 회사들이 상장이 되면 또 이미 상장돼 있는 다른 회사들이 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파트 주간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새해 첫 아파트 시장 주간 동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6년이죠. 이제 병오년 첫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입니다. 1월 1주차인데요. 네. 조사 시점은 1월 5일입니다. 작년 말 12월 5주차 통계가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21%였습니다. 예. 2주 연속으로 0.21, 0.21%인데 상승률이? 상승률입니다. 예. 집값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예. 주간 단위로 0.21% 정도 올라간다는 건데 예. 그럼 0.21%가 높은 수치냐 낮은 수치냐 그러면 제법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갈 때 11호 대책 나오기 전에는 0.54%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곱하기 52주 그러니까 네.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곱하기 51을 하면 0.2에 51을 하게 되면 꽤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0.1을 52를 곱하면 점점 작아지는가? 상승률. 그러니까 상승률을. 집값 대비 네, 연율로 환산하면 환산하게 되면 예. 제법 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0.1도
상승이다. 꽤 상승인데 일단 올해 1월 1주차 통계는 0.18%, 0.03%포인트 상승률이 축소가 됐으니까 상승률이 축소가 됐다는 점은 좀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다행이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보면 0.18%도 상승이니까요. 네, 예, 예. 주간 단위로. 그러면 0.21이나 0.21로 상승하고 0.18도 상승하니까 2011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남 3구 모두 다 0.27, 0.14, 0.27 그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용성도 뭐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은 0.05%, 전주 12월 5주차가 0.03%였는데요. 네. 새해 첫 주는 0.05%, 0.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09%, 검단 신도시가 있는 서구가 0.09 그런 표준화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도는 0.08%인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미분양이 많은 평택시는 마이너스 0.13% 하락이라는 얘기입니다. 0.13% 주간 단위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부천 오정구는 마이너스 0.11%인데 성남 분당구는 0.31%고요. 용인 수지구는 0.42%. 강남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방은 뭐 0.02% 하락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울산이 이제 0.13%고 울산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남구가 0.22% 거의 서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또 일부 지역들 위주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작년 2025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년 새 208조 원이나 늘었다고요? 이거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보통 시가총액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네. 많이 계산을 하는데 아파트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일단 네. 임대 아파트는 빼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를 시가총액에 포함하면 안 되니까 네. 빼고 매매가 가능한 네. 서울 아파트가 약 170만 가구 정도 있거든요. 170만 호. 네,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네. 170만 구 가구의 시세를 다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합계를 해보니까 얼마 네. 정도 나왔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네. 1,832조 3,154억 그러니까 1,800조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네, 네. 1,800조 원 정도였는데 네. 이게 2024년 1년 전 12월 25일에는 1,624조 원 정도였으니까 1년 사이에 207조 원. 그러니까 12.8%가 올랐으니까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가 12.8% 정도 올랐다. 부동산원 통계는 8.7% 오른 거로 나왔는데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12% 정도 올랐다. 1년에 12% 평균이 12%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세권에 브랜드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이 30-40% 올랐다는 얘기고 나홀로 아파트는 별로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역시나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강남구가 1위를 네. 차지했고요. 2위는 송파구입니다. 3위가 서초구인데 왜 서초구가 2위가 아니냐고 한다면 송파구에 또 아파트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실 쪽에 네. 또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주로 강남에 인기 있는 지역들 4위가 양천구, 5위가 강동구입니다. 주로 서울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중에 어디가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일반 아파트는 0.53% 상승하는 반면에 재건축이 1.9%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신축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투자 수요들이 몰렸고 집값 상승도 높았다라고 2025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천동짜리 아파트다. 네. 그러니까 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예를 들어 1억이 오르면 네. 여기서 계산하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최근에는 매매 대금이 20억 원인 아파트도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도금 없이 한다고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돈은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 예. 계약금 받고 그렇죠. 중도금도 받으면 좋은 거 나눠서 또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이 중도금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돈 계약금 내고 예. 계약 안 하고 싶으면 예. 돈이 마련이 안 되거나 마음이 변하면 매수자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나 그냥 그 돈 포기할게요. 네, 계약 안 할게요라고 할 수도 간혹 있고 있죠. 예. 집주인 중에서도 우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 집값이 막 올라갈 때 계약금을 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전화 와서 돈 돌려줄 테니까 계약 안 할래요. 2배로. 2배로. 네. 우리가 이걸 이제 배액 상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게 되면 일방적으로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버릴 수가 있는 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데 네. 중도금을 납입하게 되면 네. 일방적이 안 됩니다. 음. 합의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주인 입장이라면 아무리 봐도 2026년이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고 하고 유동성도 많다고 하니까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아. 혹시 계약하고 요즘은 올라가면 옛날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갔는데 요즘 서울에 한강벨트 아파트들은 억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크니까. 크니까요. 가격이. 그러면 네. 계약금 한 1억, 2억 받았는데 네. 한 3억 올라가게 되면 깨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중도금 받지 말고 나 일단 계약금 받았다가 한 2달 후 잔금 치기 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 배액 상환 해버릴 거야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집값 상승에 대한 베팅이 깔려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런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계약금이 이제 제상식으로 보통 한 10% 이렇게 10% 하는데 정도 됩니다. 그거를 포기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늘어난다. 30억인데 계약금을 3억을 냈는데 집값이 5억 올라가게 되면 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지금은 워낙 집값 올라가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집값 상승기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1월 기준으로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여차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베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지난해 2025년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패닉 바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패닉 바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어딘가요? 패닉 바잉이 가장 많았던 지역들 서울에서 보자면 1위가 송파구고요. 2위가 강서구, 영등포, 노원구 순으로 가는데 이제 느낌이 옵니다. 네. 30대들 중에서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은 분들이 집을 샀다는 건데 송파구 비싸잖아요. 그렇죠. 무슨 돈으로 송파구의 아파트를 30대가 사지? 그러니까요. 제가 30대 때는 분명히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네. 이럴까? 결국 부의 대물림,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이분이 어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잘했거나 뭐 이런 네. 분들 한마디로 돈 좀 있는 30대들은 서초구 강남구는 그래도 부담스럽고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송파구를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강서구나 노원구나 영등포 동대문구는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대출 6억 정도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차피 고가 아파트 강남 3구, 용산구, 마용성은 못 사고 나머지 지역들에 집중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우리가 주택구매 연령이라고 한다면 40대들이 집을 좀 많이 사는데 네. 최근에 30대가 늘어난 이유는 40대 이상 50대들은 생애 최초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집을 한번 가졌던 적을 가진 분들도 많고 네. 지금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30대들은 주로 생애 최초 지금까지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대들이 네.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정책자금 대출들도 30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주택시장을 보게 되면 30대들이 하나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기다려봤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더라. 2025년에도 3번이 올랐는데 불안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신혼부부들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네.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기회만 되면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과 약간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지난 12월에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3년 내 최다
라고 합니다. 12월 증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증여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이유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 네. 증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주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국 올해 2026년 5월 9일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네. 여차하면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중과세가 부활이 돼요. 그러면 3주택 가진 분들이 규제 지역에서 팔 때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 플러스 30%포인트가 더 붙다 보니까 최고 세율이 82.5%까지 되거든요. 82%요? 네. 국가에 80% 세금 내느니 내 자녀한테 주게 되면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러면 뭐가 유리할까요? 그냥 증여. 자녀한테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집주인들은 집값이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증여세도 더 줘야 되잖아요.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15억 할 때 우리 자녀한테 줬으면 돈 얼마 안 줘도 됐는데 네. 지금 30억, 50억 할 때 보면 증여세 더 내야 되잖아요. 네. 10년이 지나면 집값이 올라가면 증여세를 더 내야 되니까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주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 9일까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을 해 왔는데 올해는 그럼 연장이 안 되고 종료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왜 뜨거운 감자냐면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이라면 어떤 네, 식으로든 답을 내줘야 되는데 네.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1년 유예를 하게 되면 네. 또 무주택자들이나 일부에서는 왜 자꾸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중과세를 해야지 자꾸 왜 유예를 해주는 거야? 왜 약한 모습을 보여줘? 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중과세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집주인들이 시장에 매물을 팔지 않고 네. 자녀한테 앞서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안 팔아. 나 이 세금 내고 못 팔겠어.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매물이 안 나오니까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은 뭐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더 연장해 주는 방안. 두 번째는 그냥 포기하고 연장 안 하고 중과세를 부활하는 방안. 최근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중과세는 하되 네. 최고 세율 30% 넘어가잖아. 이거를 10%포인트를 내려서 3주택자들은 20%포인트 중과세를 하고 2주택은 10%포인트 정도 중과세하는 방안도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2026년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예. 1월 중순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소문이 참 시장에 무성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물론 뭐 이게 소문이니까 네. 뭐 소문이 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도는 찌라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도는 소문이고 소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돌구나 정도인데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호제 한마디로 전세 끼고 사고 팔지를 못하게 막혀져 있는데요.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강동구 같은 한강 벨트를 제외하고는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 찌라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낮다고 풍선 보신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쉽게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하더라도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 정도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풍선 효과가 생긴 구리시, 동탄, 안양, 용인, 수원, 권선구, 용인, 기흥구, 안양, 만안구 지역에 확대 지정하는 거. 저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중과세 예. 종료하고 유예를 종료하고 중과세를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10%포인트 정도 세율을 중과세 세율을 내려주는 방안 정도가 최근에 찌라시로 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정부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출이자 부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정책의 기조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채권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정부도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내리면 작년에도 내렸는데 결국 대출금리도 내려가게 되면 집값 자극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가상금리를 올려서 은행들한테 야 금리 많이 내리지 마 내리면 안 돼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실질적으로 많이 올린 경향도 있고요. 예대 마진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은행들도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 당분간 기준금리가 인하되기도 쉽지 않고요. 대출금리가 내려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월 8일 경제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임시 진행하고 있는 정현재 PD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